안녕하십니까. 정치 읽어주는 남자 이내훈입니다. 저번에 이어서 오늘은 왜 예술가들은 진보가 많을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술가들은 변화를 갈망하는 성향이 있죠. 왜냐하면은 예술이란 거 자체가 기존에 했던 거를 그대로 답습하거나 복사하는 게 미덕이 아니거든요. 예술은 기존에 있던 거와 달라야 존재감도 돋보이고, 또 예술가들이 굳이 그 열정과 혼을 다해서 그림이든 음악이든 재능이 없는 분들은 업으로까지는 삼을 수 없는 분야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거기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또 보면 예술가들이 대부분 결과물이 좀 없어 보이는 이유는 결과물이 없는 게 아니고 자본주의 예술 시장에서 승리자로서 두각을 나타내지는 않은 거죠. 사실 작업들은 다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그렇게 작업을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예전의 것을 단순히 답습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발견, 이런 것들을 창조해내기 위해서 굳이 그거를 돈도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의 변화에 대한 갈망은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항상 보면 세상에는 나쁜 놈도 있고 착한 놈도 있는데 나쁜 놈은 더 나빠 보이잖아요. 착한 사람은 잘 티도 안 나잖아요. 억압의 피해자, 폭력의 희생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술가들이 감정이입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거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고민하다 보니까 나쁜 일들, 안 좋은 일들은 기존의 관습, 구습에서 이게 파생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회사를 유지하고 키운 어떤 사장이 있는데, 일단은 회사를 키웠다고 하면은 뭐 운이 좋았을 수도 있지만은 근면성실한 건 기본이 돼야 되니까, 근면성실하게 꾸준히 이제 누군가를 갈구거나 뭐 괴롭히거나 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노조에 대한 탄압이라든가 성희롱, 괴롭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진보적인 정치 세력에서 뭔가를 항상 고쳐야 된다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합니다. 보수적인 정치 세력에서는 현실주의자들이 이제 현실을 헤쳐나가온 그 경제 상황과 이런 재산, 이런 것들을 어떤 지키기 위한 그 목적이 좀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기득권이기도 하고 또 힘도 세거든요. 본인들이 만들어 온 룰을 지키려고 하는 게 강한데, 이제 진보적인 정치 세력은 룰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성적 정체성에 대한 것들이죠. 성적 정체성을 이유로 이제 뭐 차별받지 않고, 최근에 이제 건보공단 그 피부양자 소송에서 동성 커플이 이제 피부양자 자격이 있다라고 법원에서 신중하고도 이제 진보적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인 판결을 드디어 내놨는데,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 보수적인 시선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정치에 미치는 표가 막강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판결이 나왔고, 성정체성 문제들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하고 바뀌어야 된다 계속 얘기하는 것도 보면은 진보적인 정당들이죠. 진보 노선에 있고, 그리고 또 진보적인 정당들을 보면은 뭐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보다는 이제 예술인들, 이제 노동자들, 환경운동가들, 감정이입을 잘하고, 감정이입이 잘한다는 건 감정의 그 폭이 넓다는 거거든요. 이제 예술가들, 이제 뭐 운동가들,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이 많은 이유도 노동자들 중에 게을러서 노동자가 된 게 아니고, 아빠가 오너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노동자로 가는 게 보통의 일반적인 그 루트죠. 그래서 이제 진보적인 정당의 예술가, 새로운 것들 발견하는 걸 좋아하고 또 문제 제기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도 이제 진보적이다 하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도 이제 보수 세력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을 이제 진보적이라고 평가하나요? 김대중 대통령은 기업가였고 일본어도 잘했고 경제적으로 부러울 게 없는 상황에서 이제 민주화를 위해서 이제 정치 활동을 하셨고 민주주의로서의 민족주의자. 근데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진보의 미래라는 책까지도 썼잖아요. 이제 대통령 재임 기간을 봐도 굉장히 진보적인 발언과 진보적인 행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거든요. 평검사들과의 대화도 그렇고, 대북송금에 대해서 이제 나는 대통령이 됐지만은 대통령은 여야 정치에 개입하기 보다는 이제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대북송금에 대한 수사까지도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압력을 행사해서 막아내지 않은 것 때문에 결국에는 그 부메랑이 돼가지고 이제 막 탄핵 소추까지 당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 법률가 출신이거든요. 원래는 판사 했다가 일찍 그만두고 이제 변호사, 돈 벌고 있었는데 어떤 계기로 이제 인권 변호사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우리나라 민주화와 이제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서 이제 정치에 이제 뛰어드신 거죠. 대통령 되신 후에 이제 정치 생활을 했던 데와 마찬가지로 앞서 나가는 정책들, 정치들을 하다 보니까 재임 기간 동안에 아무튼 많은 정치적 공격을
을 받고 이제 한미 FTA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했던 거잖아요. 이제 많은 업적들까지도 이제 깎아내리는 그런 평가까지 받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엔 법률가보다는 약간 예술가 성향이 있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는데, 아무튼 지금도 보면은 많은 예술가분들이 노무현 대통령은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술가분들은 이제 진보적인 정치 세력을 좀 지지를 많이 하는데, 단점도 있는 게 예술가들이 굉장히 개성이 강하거든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치 세력화하고 이거를 정말 보수 세력이 보여주는 그런 일단 닥치고 단결 막 이런 것도 때로는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할 때가 많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많이 갈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정치에 있어서는 이제 주류 세력으로는 아직까지는 자리를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진보라고 얘기하는 거는 보수가 있으니까 진보가 있어야 돼서 이렇게 양분하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저는 사실 민주당이 그 진보적인 정당이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하거든요. 좋으냐 나쁘냐는 평가는 절대 아니고요. 민주당은 진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무튼 근데 이제 진보에서 이제 계속 바꿔야 된다 하고 여러 안건들을 얘기하고 제안을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조금씩 받아들여져서 사회가 조금씩 이제 바뀌어 나가는 것 같기는 해요. 물론 보수에서도 제안을 하고 바꾸고 찾아내고 하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변화 목소리는 항상 보면 진보 정당이 더 많잖아요. 진보는 이제 변화에 대한 과제를 찾는 거는 이제 전문가인데, 이게 안정적인 정치 세력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프로다울 필요가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정의당이 이제 진보정당이라고 분류할 수 있고, 뭐 노동당, 진보당도 있죠. 그 주류 세력에 반대하는 세력으로서 단순히 진보적인 의제들 뿐만 아니고 주류 세력에 반대하는 사람들과도 이제 정치적 세력을 힘을 합치다 보니까 북한하고 친한 분들이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주 일부의 그런 것 때문에 종북 빨갱이라고 공격을 받는데 이거를 제대로 방어를 못 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진보적 의제들까지 어떤 종북 빨갱이 의제들로 묶여져 버려가지고 성정체성 부분이나 노란봉투법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지금까지는 우리 정치가 그렇게 양분화가 될 수밖에 없었고, 구조적으로도 그거에 대해서 고치려고 하는 그 정치인들이 많지 않았다. 지금 논의되는 이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좀 더 그 다양다분한 국민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게끔 이제 선거제 개혁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구체적으로는 역시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당제를 만드는 그 제도가 아니에요. 소선거구를 위한 제도예요. 지금 보면은 중선거구, 뭐 대선거구 도입하자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결과가 정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선거 결과는 알 수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도 항상 하는 말인데, 아무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뭐냐면 지금의 소선거구제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보정의석을 좀 더 이렇게 확대를 하자는 거예요. 예전에 병립형 같이 그 지지율만으로 비례의석만 나누면은 이 소선거구에 대한 지지를 확대 재생산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당하고 정당 같이 찍는 사람도 많을 뿐더러 병립형에서는 이게 정말 작은 정당을 찍으면은 사표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이 소선거구제는 거의 그대로 두되 이제 정당 지지에 대해서만 정당 지지 반영률을 높여서, 그게 이제 보정의석이거든요. 국민 전체 정당 지지에 대한 보정의석으로서 비례대표 의석을 나눈다고 치면은 의석은 조금 더 늘어나야 돼요. 비례대표 의석은 좀 더 늘어나야 되는데, 아무튼 그 보정하는 그 전체 정당 지지를 보정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작은 정당을 지지해도 상대적으로 사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국민들이 보통은 내 표 사표 된다 그러면은 기분 나빠서 안 찍고 그냥 큰 당 찍어주거든요. 근데 그런 걱정 없이 저 정당 정책 괜찮네, 한번 지지해야 되겠다 하는 정당도 이제 좀 더 선호도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보정 의석에 한해서만 그 정당에게도 이제 의석에 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럼 그 사람들이 국회 들어가서 뭐 하겠습니까? 뭐 소선거구 나가서 1번, 2번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1번, 2번은 한동안도 앞으로 30% 그 베네핏으로 안고 갈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소선거구에서는 못 이기고, 군소정당이 비례의석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은 정책 대결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는 정책이 쟤네 1, 2당이 내는 것보다 더 좋다라고 정책 대결을 하는 건데, 그럼 1, 2당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책 괜찮네? 뽑아다 써야지 하고 그냥 뽑아 쓰면 되는 겁니다. 왜? 정책은 특허권이 없잖아요. 국민에 도움되면은 갖다가 그냥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1, 2당이 이제 그거를 자당의 지지율을 위해서 하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정책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해지면 국민한테 결국 도움이 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저는 국민한테 도움이 되는 제도다. 그리고 중선거구나 대선거구제에 비해서 그건 너무 많은 변화를 우리가 감내해야 되잖아요. 그것보다 지금의 소선거구 유지하면서 보정의석을 조금 늘리는 반발 앞서는 개혁이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 정치가 의회가 더 많은 정책들, 더 많은 국민 목소리 반영해서 정책을 논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선거제 개혁이 연비제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역시나 이제 보수 정치 세력은 계속 하는 어젠다가 뭐냐면 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치단결 뭉쳐야 된다라는 게 어젠다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게 뭉친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그 자유민주주의고 이렇게까지 경제 개발을 한 거는 지도자들의 추진력과 이제 근면성실한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미국이 동아시아 안보 전략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나라를 경제 개발을 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동아시아에 든든한 동맹을 만들어 놔야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로 북핵을 가지게 된 것도 자기가 잘나서 가지게 됐겠습니까? 중국하고 러시아 백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백들이 원하는 게 북한이 핵을 가져서 미국 동맹국들을 견제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북한도 지금 이렇게 핵을 가지고 ICBM 맨날 쏘고 그러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단결만으로 정말 모든 난관들을 헤쳐나갈 수 있냐? 저는 이미 그거는 과거에는 그게 유효했지만은 앞으로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과거에는 이제 팔로워 전략을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일본이 굉장한 따라잡을 수 없는, 지금도 일본은 선진국이에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보다 물가도 더 싸고, 일부 기술에 있어서는, 원천 기술은 물론 지금 일본이 훨씬 더 앞서 있지만은, 일부 기술들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일본을 추월했잖아요. 옛날에는 언감생심 정말 생각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런 소위 선진국 기술을 뺏겨다가 이제 빨리빨리 쫓아가는 팔로워 전략에서 지금은 점차 기술들이 앞서 나가기 시작한 기술들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나라가 기초과학에 이렇게 투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사람의 노력만으로 이렇게 몇몇 분야에서 추월을 했다는 게 진짜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선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요, 창의성과 신중함, 그리고 기초,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오려면은 우리가 단순히 단결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자라는 것만으로는 사실 안 나옵니다. 우리가 했던 걸 돌아보고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정말 치밀하게 분석하고 논의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려면 정치가 우선 똑바로 서야 되고, 정치가 똑바로 서려면 정말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어가지고 쪼개졌다 나눠졌다 다시 양쪽으로 나눠지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대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계속 이런 정치 형태로 가가지고 진짜 필요한 정책들이 나올 수가 있겠냐, 저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타다 사태에서도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했던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개혁 방향에 있어서도 항상 표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권력을 잡기 위한 게임이거든요. 그거보다는 더 의회가 진지한 논의를 하려면은 좀 더 다양다분한 목소리들이 반영이 돼야 되고, 그게 되려면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예술가들은 왜 진보가 많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나아가 선거제 개혁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재미삼아서 이제 왜 엘리트는 보수가 많을까, 예술가는 왜 진보가 많을까, 재미삼아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양분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좀 더 명확한 비전과 가치에 따라서 정치 세력들이 존재하고, 또 그들이 정말 국민한테 필요한 정책을 위해서 때로는 연합하고 때로는 치열하게 토론하고 다투면서 좀 더 그런 역동적인 좀 의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재미삼아서 저번에 이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